안녕하세요.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세도나의 영적 스승 레스터 레븐슨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개인적인 탐구를 하면서 발견하고 느낀 점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어낸 자전적 이야기인 깨달음 그리고 지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예전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시던 책이라서 어떤 내용인지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읽게 된 건 처음이네요. 레스터 레븐스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심장병으로 인해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그 후 삶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게 되고 남은 생애를 진정한 의미와 행복으로 채우는 내면 작업을 통해 의식이 깨어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복한 삶인데요. 레스터 레븐스는 그 답을 내면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내 능력만큼이 나의 행복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자신이 깨달은 바를 몸소 실천하면서 병이 낫게 되고 풍요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으며 40년 동안 자신이 터득한 지혜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책은 사랑과 행복에 통달한 레스터 레븐슨의 가르침에 정수를 담고 있어서 삶의 의미를 찾는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삶의 지침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친다. 의사는 나에게 언제 쓰러져 죽을지 모르니 나다니지 말고 안전뱅이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나를 거의 죽을 정도로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며칠간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나는 자신에게 말했다. 넌 아직 살아있어. 이런 쓸데없는 두려움 일랑 내려놓고 네가 가진 걸 총동원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알아봐. 나는 답을 얻든지 아니면 심장병이 날 죽이기 전에 스스로 이 땅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하기에 충분한 양의 모르핀을 가지고 있었다. 의사들이 신장결석에 통증이 덮쳐올 때는 모르핀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심장혈전증에 걸린 후에 내가 한 중요한 일은 세상에서 100%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뉴욕에 있을 때마다 미술 전람회, 오페라, 발레, 연극 등을 열심히 보러 다녔었다. 그것은 세상을 잠시나마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였다. 하지만 이 석 달 동안은 모든 사회활동을 멈추고 데이트도 하지 않고 심지어 주말에 누이들과 가족을 방문하는 일도 그만두었다. 전화까지도 차단해버렸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됐다. 뉴욕 한복판에서 자신을 고립시킨 것이다. 거리가 텅 비어있는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만 외출을 했다. 맨해튼에서는 가게들이 밤새도록 영업을 했다. 가게 주인 외에는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나는 전력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답을 구했다. 나는 40여 년의 삶을 대부분 불행하게 지냈다. 친구들은 말했다.
엄살 떨지 마, 레스터. 넌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 그런데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느낌이었다. 우리 가족은 화목했고 어머니는 보기 드물게 사랑이 깊은 분이셨다. 나는 좋은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센트럴파크 116번지, 그것도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었다. 친구도 많았다. 하지만 나의 인생은 불행하고 병투성이었다. 나는 건초열로 20년을 고생했고 15년은 위궤양으로, 6년은 위천공, 간 비대증, 신장 결석으로 고생했다. 1년에 2번씩은 황달에 걸렸고 편두통도 생겼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심장에도 문제가 생겼다. 게다가 공포증, 불안증, 울화가 평생을 따라다녔다. 심장병 발작 후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 꼭 계단을 오를 필요가 없다면 계단은 사용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경고받았다. 그것이 43살 때인 1952년이었다. 나는 필사적인 심정이었다. 죽음에 대한 이 공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느꼈던 어떤 두려움보다도 무서웠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결심하게 만들었다. 답을 얻든지 아니면 심장병이 날 죽이기 전에 스스로 지구를 떠나기로 말이다. 나에게 삶이란 무엇이고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해준 것은 바로 그 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결심이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인 채 며칠을 지낸 후 나는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빠져나갈 길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아파트에 홀로 앉아서 나는 그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문제를 가졌으니 답을 얻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자리에 앉아 말했다. 레스터, 넌 똑똑하다는 놈이야. 고등학교에서는 수석으로 졸업했지. 전국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시험을 통해서 3가지 장학금밖에 안 주는 루트거 대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았어. 대학도 수석 졸업했어. 하지만 그래봤자 뭘 하겠는가. 난 아둔하고 우둔하고도 어리석었다. 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얻는 법을 모르고 있었다. 행복해지는 법 말이다. 글쎄, 뭘 해야 하나? 과거의 모든 지식은 소용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다 버리고 백지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좋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나는 내가 맛보았던 자잘한 행복들을 되짚어 봤는데 그것은 언제나 여자와 관련되어 있었다. 아, 여자의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의 실체로구나. 그러다가 생각했다. 글쎄, 여기 있는 나는 여자의 사랑을 받았고 아직도 나를 원하는 사랑스러운 여자들이 있어. 하지만 여전히 불행하잖아. 나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행복은 사랑받는 게 아니군. 나는 그것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을 때 그때 행복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론은 사랑할 수 있는 내 능력만큼이 나의 행복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힘을 쏟는 아주 치열한 과정에 돌입했다. 과거의 내 행동들을 돌이켜봤다. 나는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때도 사실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여자에게서 뭔가를 바랬기 때문에 잘 대해줬던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깨달았을 때마다 나는 이런 레스터, 이건 당장 고쳐 하고 자신을 야단치곤 했다. 앞으로는 여자에게서 뭔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고칠 점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 자신을 고쳐나갔다. 그 다음에 큰 깨달음은 지성의 정체에 대해서다. 나는 우리가 제각기 저도 모르는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단일의 전체적 지성을 감지했다. 그것은 우리 개개인이 그것을 차단하지 않고 있는 정도만큼 각자에게 열려 있었다. 나는 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 자신의 책임이란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은 늦든 빠르든 간에 물질적 차원에서 실현된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던 모든 일에 대한 나의 책임을 받아들였다. 그 책임을 찾다가 그 일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 되는 생각이 마음에 떠올라오면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던 지옥을 놓아보내어 없애고 있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서 바로잡고 사랑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랑하려고 애쓰고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잠재의식 속의 생각을 찾아내어 바로잡자 나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갈수록 더 행복해졌다. 내가 감지했다고 여겨지는 그 지성의 전체상은 흥미로웠다. 운전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범프카를 탄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는 놀이공원의 광경이 문득 떠올랐다. 그들은 모두 천정에 달린 전원 와이어로부터 범퍼카로 연결되는 전선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천정의 전원은 전체적 지성의 상징이고 범퍼카로 연결된 전선은 우주로부터 내려오는 에너지의 상징이다. 우리는 모두가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 서로 좌총우돌 부딪히고 있었다. 조화롭게 한 방향으로 함께 달리지 못하고 말이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지성을 기껏 이리저리 서로 부딪히는 데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삶과 지성에 대해 떠올렸던 첫 번째 통찰의 전모였다. 우리는 모두가 저 위에 있는 무한한 지성에 직통으로 닿은 연결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맹목적이고 그릇되게 서로를 대적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첫 2달 동안 나는 무엇이 행복이고 지성이고 사랑인가에 대한 답을 얻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답을 하나씩 얻어가는 동안 나는 점차 불행과 긴장의 짐을 벗어 내려놓고 있었다. 맨 첫 번째 통찰은 사랑에 관한 것으로 나의 행복은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깨달음이었다. 그것은 엄청난 통찰이었다. 그것이 나를 해방시켜주기 시작했다. 병에 걸려 있을 때는 한 조각의 자유도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진다. 나는 내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사슬의 한 고리를 붙잡았고 그 사슬 전체를 손에 넣기 전에는 그것을 놓아보내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 다음엔 내 생각들의 총합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내게 더 큰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과거에 굳어져서 지금은 모두 잠재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강박적인 행동들을 지워냄으로써 내 삶을 내 손으로 운전해 갈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진정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가 한계없는 무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한계는 과거에 학습하여 붙들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관념들일 뿐임을 말이다. 자신이 진정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제약들을 쉽게 떨쳐낼 수 있게 된다. 이 세 가지에 대해 작업해가는 동안 나는 갈수록 자유로워졌다. 가슴은 갈수록 가벼워졌다. 나는 더 행복하고 평화로워졌다. 마음은 더 고요해졌다. 그러자 호기심이 발동하여 나를 끝까지 데려갔다. 이것만으로도 이토록 좋으니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는지 밝혀봐야겠다. 끝까지 한번 가볼 테다. 나는 대부분 불행했던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이 멋진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것을 모두 갖고 싶었다. 나는 집요하게 그것을 파고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신기한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모든 곳에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무수한 행성들에 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다음엔 대륙을 가로질러 로스앤젤레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거기 거실에 사람이 3명이 있군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문득 내가 그를 겁에 질리게 만들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통화를 얼른 마무리해야 했다. 나는 신성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너무나 흐뭇한 느낌에 경의를 느꼈다. 나를 매혹한 것은 그런 능력 자체가 아니라 신성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자가 되어 지켜보는 것이었다. 내가 행위자라는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것은 집착할 일이 아니란 것을 알았다. 그런 것에 빠져들면 나아가기를 멈춰버리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 세상이 정신작용의 산물, 곧 꿈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니 꿈속에서 다시 그런 능력에 매혹되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내가 빠져나오려고 했던 그곳에 도로 갇히는 꼴이 되는 것이다. 나의 구도가 끝을 향해 다가가던 어느 날, 맙소사, 나는 그것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속의 꿈과도 같아서 하나의 일장춘몽이란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간밤의 꿈과 매한가지로 실제한 적이 없는 하나의 꿈이었다. 당신이 간밤에 꾼 꿈은 현실이었는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난 것이다. 우리의 이 현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물론 이 매일의 깨어있는 상태로부터 깨어날 때까지는 그것은 생생한 현실처럼 느껴진다. 내가 발견한 새로운 현실이란 나의 있음, 그것이었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의 전부였다. 나의 있음이 우주의 불변하는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사실에 나는 물론 펀치를 맞은 것처럼 혼수 상태가 되어 해롱해롱 얼떨떨해하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는 온 세상이 완벽해 보였다. 내 몸을 내려다보면서 나는 그 또한 완벽한 그것의 일부분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은 나의 모든 병증을 단숨에 치유시켰다. 영적으로 상승해가는 그 길에서 몇 번인가 몸에 엄청난 기운을 충전시켜주는 깨달음을 경험할 때는 빠른 걸음으로 수 킬로미터를 하염없이 걸어야만 하곤 했다. 그중 어떤 깨달음은 정말이지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이었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여러 번이나 나는 그 새롭고 강렬한 에너지를
털어내기 위해 하염없이 걷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유야말로 나의 본성임을 새록새록 깨달았으며 나는 잠재의식의 장애물과 습관과 경향성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갔다. 갈수록 더욱더 자유로워졌고 마음의 제약이 충분히 지워진 이후로는 나의 참자아가 내 앞에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상태 속으로 절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나는 나의 진정한 나는 오직 있음, 오직 존재일 뿐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의 있음은 곧 정확히 우주의 있음임을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나는 이 우주 속의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었다. 그 안에 낱낱의 원자와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는 자신이 분리된 개인, 에고라는 느낌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즉 나는 곧 이 우주에 있음임을 깨달았을 때 나는 온 우주를 내 상상 속에 한 심상으로 하나의 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내가 하나의 몸이라고 아니 꿈꿨다. 그리고 바로 지금도 나는 내가 이 몸이라는 꿈을 꾸고 있다. 사실은 있는 유일한 것은 있음뿐이다. 그것이 만물의 배후에 있는 변함없는 실체이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것이다.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거의 바닥을 치고 있었다.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온갖 병에다 심장병까지, 그리고 깊은 우울증에다 깊은 불행감까지 겹쳐 있었다. 그로부터 석 달 후에 나는 그 반대쪽 극에 와 있었다. 너무나 행복해서 입이 귀에 걸려 있었고 미소를 떼놓을 수가 없었다. 실로 형용할 수 없는 가벼움과 황홀한 행복감을 느꼈다. 삶 자체의 모든 것이 나에게 활짝 열려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은 단순했다. 우리는 한계 없는 있음인데 스스로 그 위에다 제약적인 관념들을 들씌워 놓은 것이다. 그러고는 스스로 현실로 받아들인 그 제약 아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완벽하게 자유로운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느껴지므로, 하지만 그것은 한갓 정신적 관념의 산물일 뿐이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양극단이었다. 처음에 내 삶은 그저 극도의 우울증과 병에 찌든 삶이었다. 그러나 사건 이후의 삶은 형언할 수 없는 행복과 평온 그 자체였다. 삶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조화로워져서 매일같이 하루 종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뉴욕 시내를 운전해서 다녀도 신호등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었다. 주차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심지어는 길에까지 나와서 빈자리를 가르쳐주기도 했다. 어떤 때는 택시 기사들도 내가 주차할 곳을 찾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 차 대기를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고 나서도 그들은 자신이 왜 그랬는지 의아해했다. 더블 파킹을 하면서까지 말이다. 심지어는 경찰관도 자신의 자리에서 차를 빼서 나에게 공간을 내주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러고 나서는 자신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분이 좋았던 것이다. 나는 그것을 늘 감사히 여겼다. 아무튼 당시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내게서 나오는 진동은 그들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도와주려 나서곤 한 것이다. 가게에 가면 점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기꺼이 나를 도와줬다. 혹은 식당에서 내가 무엇을 주문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 웨이트리스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원한 것을 갖다 주곤 했다. 사실상 그저 둥둥 떠다니고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날 돌봐주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우주의 기운에 동조된 상태로 있으면 한 생각을 품을 때마다 우주의 낱낱의 원자들이 그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해 움직인다. 그리고 그것은 여지없는 사실이다. 우주와 조화되는 것은 너무나 환희롭고 유쾌한 상태이다. 단지 일이 술술 잘 풀려서만이 아니라 신께서 역사하고 있는 그 느낌 때문에 말이다. 그건 엄청나게 좋은 기분이어서 그게 얼마나 멋진지를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우주의 기운에 동조된 조화로운 느낌은 너무나 환희롭다. 모든 곳에서 신을 본다. 신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일어난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당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신의 역사는 실로 비할 데가 없는 궁극의 무엇이다. 우주와 동조되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극대화되어서 모든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고 삶은 그보다 더 환희로울 수가 없게 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내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내가 발견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그게 나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느낌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이 지식을 학교 다니는 아이들, 특히 1학년부터 알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롱아일랜드의 마을들은 모두가 연방주택사업부의 대출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하기에 용이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동산 사업을 하면 이 계획이 발을 들여놓기에 좋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 나는 그 일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에 착수하고 나서 하루는 생각 중에 나에게는 자녀가 제도권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들과 그 자녀들 사이에 끼어들 권리가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들의 카르마에 끼어들어 회방을 놓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계획을 접어야만 했다. 카르마는 보상의 법칙이다. 우리가 세상에 주는 모든 것은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나는 아이들의 미래의 삶의 방식에 끼어들 권리가 없었다. 그들의 삶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원하는 이들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해주는 것만이 내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일을 할 것임을 알았다. 두 번째로 떠오른 것은 모든 것을 눈앞에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모든 것이 증명이 된다면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찾아온 이 새로운 알을 모두 검증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먼저 내가 원하는 자잘한 것들을 상상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매우 빨리 실현됐다. 내가 큰 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단지 내가 크게 생각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뭘까? 그러자 답이 들려왔다. 특수 제작된 캐딜락. 나는 특수 제작된 캐딜락을 운전하여 달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다. 그것은 내 것이었다. 그런 다음 나는 그 심상을 놓아 보내버렸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나 확연해졌기 때문이다. 2주일 후쯤 아는 사람이 하나 찾아와서 말했다. 레스터, 내가 방금 자네에게 주려고 끝내주게 멋진 캐딜락을 샀다네. 그러면서 그는 그 차의 모습을 묘사했다.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색깔이었고 모든 것이 마음속에 그렸던 그대로였다. 그가 말했다. 내 친구 하나가 특수 제작된 그 차를 샀다가 싫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단돈 $4,000에 산 거라네. 나는 그저 그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나에겐 돈이 없었다. 아, 돈 걱정은 말게. 그가 말했다. 내가 낼 테니까. 내가 말했다. 내일까지 대답을 기다려주겠나? 그는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 이런 일에 하루나 대답을 고민을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가 말했다. 물론이지. 나는 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나의 고물차를 폐차시킨 참이었다. 뉴욕에서 그런 차는 흉물이었다. 하지만 캐딜락을 타고 거드럭거리는 것도 내 성미는 아니었다. 나는 사람들과 일체감을 느끼고 있었다. 캐딜락을 가진 사람은 드물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고 싶지는 않았다. 게다가 이런 생각도 들었다. 지금 해냈으니 언제든지 또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다음날 나는 그것을 사양했다. 그것은 친구에게는 아주 놀라운, 거의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내가 깨달은 다른 모든 법칙도 검증했다. 처음부터 나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세상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가 없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마치 활짝 펼쳐져 있는 책과도 같았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당신의 문제가 풀릴 것이라 말해주곤 했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었고 그 필요한 것을 한 문장의 말로 말해주곤 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겐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여서 거의 효과가 없었다. 어떤 때는 묻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답을 말해주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무엇을 물어볼 때 전혀 엉뚱해 보이는 대답을 해주기도 했다. 말로 표현된 질문보다는 그 사람이 속에서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답을 해준 것이다. 그러다가 이런 주제, 곧 형 이상학 쪽을 공부하는 그룹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그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나는 이런 것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자 나는 그 무리 속으로 인도됐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모든 주요 철학 사상을 독파하고 그 용어들을 익혔다. 하지만 결국 최상의 언어는 가장 단순하고도 단도직입적인 말, 곧 일상적인 영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뉴욕의 스타인웨이 홀에 자주 가서 다양한 철학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온 사람들을 만나서 자잘한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그저 몇 명뿐이었고 그게 다였다. 나는 대중적인 스승이 아니었다. 가족은 나의 변화에 대해 당혹스러워했다. 동생 도리스가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려고 전화를 했다.
그녀가 묻기도 전에 나는 그래 도리스, 저녁 먹으러 갈게. 15분 안으로 가지.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 나서야 도리스가 아직 그것을 내게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동생의 집에 가면 외부인 넷은 레스터, 처남은 기술자니까 라디오 좀 고쳐줘요 하고 물건 수리를 부탁하곤 했다. 나는 그것을 살펴보고는 말했다. 넷, 이건 그저 진공관이 느슨해져서 그래. 그러면서 진공관을 소켓에 잘 고정시키면 금방 소리가 나곤 했다. 이런 식으로 67번을 고쳐주자 넷이 마침내 따져 물었다. 이봐요, 레스터, 이건 좀 이상해요? 라디오나 축음기가 탈이 날 때마다 그건 매번 진공관이 느슨해졌기 때문이고 처남이 만지기만 하면 소리가 나다니. 대체 어째서 그런 거죠? 내가 대꾸했다. 그냥 진공관이 느슨해진 거지 뭐. 설명을 해봤자 그가 믿지 않으리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일상적인 일 외에는 받아들일 줄을 몰랐다. 나는 그저 완벽한 상태의 라디오를 바라본 것일 뿐. 그가 이해하기끔 만들기 위해서 괜히 진공관을 만지작거린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후 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음을, 심지어는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음을 입증해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다. 내 생각은 무일푼으로 맨해튼에서 빌딩을 몇 개나 사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당시에 내가 가진 게 그것뿐이었으니까. 무일푼. 나는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맨해튼 전체를 사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생각을 실현에 착수했다. 내가 사들인 첫 번째 건물은 서로 붙어있는 두 채의 10세대 공동주택이었다. 나는 그 건물을 너무나 싼 가격에 계약해서 그것을 평가한 은행은 구입가보다 $1,000나 많은 액수를 융자해줬다. 그래서 나는 이제 두 채의 건물에다가 덤으로 $1,000를 갖게 됐다. 그 다음에 나는 $500를 계약금으로 걸고 이스트사이드 79번가에 나란히 지어진 18채의 단독주택을 계약했다. 그리고 3주 후에 나는 그것을 $20,000의 이익을 남기고 팔았다. 그 후로 2년 만에 나는 20 내지 40가구가 사는 아파트를 23채를 소유했다. 그것은 모두가 현찰 없이 1차 혹은 2차 융자와 정 필요할 때는 나의 변호사에게 사채를 얻어서 매입한 것이다. 건물로부터 나오는 수입은 모든 대출에 대한 상환액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도 남았다. 나의 재산은 멋지게 쌓여갔다. 내가 한 모든 거래는 각 당사자들에게 모두 이루어야만 했다. 그것이 나의 성공의 비결이었다. 나는 은행에 가서 처분할 부동산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나는 은행이 현금화하기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낡은 아파트는 매각하기가 어려우므로 그들은 그것을 시가의 반값에 내놓곤 한다. 나는 그것을 보지도 않고 즉시 매입해서 시가의 4분의 3 값에 얼른 팔았다. 일은 아주 순조롭게 잘 굴러갔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명상으로 보냈다. 일이 그만큼 있기나 하면 하루에 최대 4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말이다. 하루는 깊은 명상에 들어있던 중에 문득 이런 말이 들려왔다.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셔츠 하나만 걸치고 걸어나가라. 들고 나갈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걸어나가라. 나는 그 즉시 일어서서 문으로 걸어갔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잠깐만 레스터, 이 건물들 때문에
1, 2차로 융자받은 것과 사체가 있잖아. 우선 이 사람들부터 돌봐야지. 그 생각은 착오였다. 나는 그마저 신께 내맡겨야만 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보살핌을 받았을 텐데 말이다. 아무튼 그 내면의 지시를 들은 후에 나는 부동산을 모두 헐값에 처분해버렸다.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건물 5채를 제외한 모든 건물을 처분한 것이다. 그 5채는 몇 달 후에 시의 재개발 사업으로 보상받으면 이익이 되리라는 말을 듣고 산 것이었다. 나는 그 건물들의 관리를 중개인에게 맡겨놓고 크라이슬러 새 차를 사서 몰고 서부를 향했다. 나는 어디든 멀찍이 외떨어진 장소를 원했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애리조나주 세도나의 도로 끝에서 약 20만 평의 이 부지를 발견했다. 이곳은 모든 곳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어서 숨어 지내기에는 아주 그만이었다. 나는 계약금도 없으면서 중개인에게 그것을 사겠다고 했다. 한 이틀 후에 우편으로 그것을 묶어놓을 수표가 왔다. 수표가 올 줄은 몰랐다. 그건 뉴욕에 있는 부동산에서 생긴 소액의 수표였다. 나는 그것으로 1차분 할부금을 지불했다. 얼마 후에 시에서 남아있던 5채의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그 돈으로 땅값을 완불하고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1958년에 뉴욕을 떠난 이래로 나는 줄곧 오로지 놓아 보내기와 신께 맡기기로 보살핌을 받아왔다. 셔츠 한 장만 걸친 채로 뉴욕의 아파트를 걸어나오라는 그 지시를 들었을 때 내가 얻은 것이 또 한 가지 있다. 쌓아놓는 것은 곧 불신을 뜻한다는 깨달은 말이다. 늘 보살핌을 받고 있다면 아무것도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 새와 짐승들이 쌓아놓을 필요가 있던가? 신께서 새와 짐승들을 보살펴 준다면 나도 당연히 보살펴 주실 것이다. 보살핌 받을 것임을 온전히 확신한다면 앞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안전망은 의지로서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날로부터 모든 것은 내가 필요한 대로 왔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사랑은 사랑 속에서 꽃핀다. 1958년 애리조나의 세도나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저 몸을 이곳에 부려놓고 거의 2년 동안 황홀경 속에 머물러 있었다. 이 기간에 나는 혼자였지만 가끔 밖으로 나가라는 재촉을 내면으로부터 받았다. 나는 작은 그룹의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러 뉴욕에 갔다. 거기서 했던 이야기가 받아 적어져서 궁극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나왔다. 그로부터 다른 그룹들도 저절로 생겨났다. 나는 그들에게 몇 차례 강연을 해주고 떠났다가 6개월쯤 후에 다시 찾아가곤 했다. 그러면 전에 왔던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모였고 나는 그들과 몇 차례씩 시간을 가지곤 했다. 중간에 시간을 둔 것은 그들이 내가 한 이야기를 소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1년 전부터 이것도 그만두었다. 나는 정말이지 자신을 스승으로 여긴 적도 없고 새로운 운동을 창시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사람들이 나를 끌어당겼고 나는 그들이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주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1964년에 이 강연들을 녹음했다. 그 녹음 테이프로부터 이제 레스터와의 담화 시리즈가 책으로 나왔다. 세상으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달리 보였다. 처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반론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반론이 제기된다. 처음에는 어떤 반론도 없었다. 이제 나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에 반론을 제기하면 그것을 나 자신이 그들에게 참견한 결과로 본다. 나는 남의 일에 참견할 권리가 없다. 이제 나는 내가 할 말을 글로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읽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좋은 일이고 나도 그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좋다. 그러니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나를 통해 나온 데이터를 얼마든지 써도 좋다. 그것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 말하자면 95%의 사람들은 단지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 그들은 궁극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멋지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지점에 이르면 그들은 성장을 멈춘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삶이 아주 편안해지면 그들은 거기에 안주한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거기에 계속 행복하게 머물러 있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길의 끝까지 가기 전에는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니 그들은 거기서 막혀 있는 것이다.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로스앤젤러스의 한 그룹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들은 사업이 잘 나가고 있었고 커플들은 사이가 아주 좋았다. 삶이 잔치가 됐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끔찍한 지경에 처해 있다. 사업은 이전처럼 잘 굴러가지 않아서 골치가 아프고 그들은 시르에 빠져서 정말 불행하게 살고 있다. 삶은 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간다.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은 자유로부터 구속을 향해 가고 있다. 세상이 곧 구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침내는 모든 사람이 성공을 거둔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내몰려가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실 가능한 한 가장 높은 경지의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다. 세상은 그것을 행복이라 부른다. 하지만 행복은 거기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늦든 빠르든 간에 언젠가는 그것을 배워 깨닫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간다. 이제 나의 모든 가르침은 책으로 나왔고 풍요의 코스라는 수업에서 가르쳐진다.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인용하자면 1000명 중 1명이 나를 찾고 나를 찾는 1000명 중 1명이 나를 발견한다. 우리는 진실에 대해 너무나 무지한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너무나 눈이 어두워서 물질을 통해 영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다. 우리는 물질적 이상을 실현하려고 한다. 더 많은 자동차, 더 많은 기계,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돈. 오늘날은 돈이 곧 신이다. 이 나라는 그 무엇보다도 달러를 숭배한다. 숭배한다는 것은 거기에 삶을 바친다는 뜻이다. 사업가들이 돈에 몸을 바치지 않는 것 같은가? 그들은 돈을 먹고 돈을 숨쉬고 돈과 잠자리를 함께한다. 그들은 정말 헌신적이다. 돈에게 말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들은 불행하다. 그들에게 차분함이나 평화 같은 것은 없다. 처음 애리조나주에 와서 2해 동안 나는 그저 홀로 앉아 있었다. 나는 높고 아름다운 경지 속으로 물러나 있었다. 당신의 경험에서 그와 비슷한 유일한 것은
꿈이 없는 깊고 깊은 잠일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느낌이 좋아서 깨고 나서도 기억에 남는다. 나는 그 상태에 있었지만 깨어서 있었다. 그것은 깨어있는 상태 그 자체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의식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일은 무엇이든지 의식하게 된다. 그것은 정말 세상으로부터 멀찍이 물러난 은둔 생활이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거치고 있는 이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만은 늘 품고 있었다. 2년 후에 작은 그룹들, 특히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 있는 그룹에게 다시 강연을 했다. 1962년에는 피닉스에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더 잦아지게 되었다. 나는 1965년에서 70년까지 꽤 많은 활동을 했다. 대부분의 시간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나는 한 비범한 과학자를 만났다. 그의 아이디어는 원자의 에너지를 꺼내어 쓸 수 있게 만들므로써 전 세계의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를 위해 30만 달러의 프로젝트 자금을 모았다. 우리는 열 전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은보다도 더 열 전도율이 좋은 알루미늄 금속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 이것은 원자 속의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높은 전도성을 지닌 금속을 만들어낼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동안 나는 사람들 가르치는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나의 목적은 세상으로 더 나오는 것이었다. 나에게 세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곧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곳인 듯 행동하는 것이었다. 지고한 삶의 방식을 깨닫고 나면 그 반대의 삶을 택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세도나의 영적 스승 레스터 레븐슨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개인적인 탐구를 하면서 발견하고 느낀 점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어낸 자전적 이야기인 깨달음 그리고 지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예전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시던 책이라서 어떤 내용인지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읽게 된 건 처음이네요. 레스터 레븐스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심장병으로 인해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그 후 삶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게 되고 남은 생애를 진정한 의미와 행복으로 채우는 내면 작업을 통해 의식이 깨어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복한 삶인데요. 레스터 레븐스는 그 답을 내면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내 능력만큼이 나의 행복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자신이 깨달은 바를 몸소 실천하면서 병이 낫게 되고 풍요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으며 40년 동안 자신이 터득한 지혜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책은 사랑과 행복에 통달한 레스터 레븐슨의 가르침에 정수를 담고 있어서 삶의 의미를 찾는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삶의 지침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친다. 의사는 나에게 언제 쓰러져 죽을지 모르니 나다니지 말고 안전뱅이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나를 거의 죽을 정도로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며칠간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나는 자신에게 말했다. 넌 아직 살아있어. 이런 쓸데없는 두려움일랑 내려놓고 네가 가진 걸 총동원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알아봐. 나는 답을 얻든지 아니면 심장병이 날 죽이기 전에 스스로 이 땅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하기에 충분한 양의 모르핀을 가지고 있었다. 의사들이 신장 결석에 통증이 덮쳐올 때는 모르핀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심장 혈전증에 걸린 후에 내가 한 중요한 일은 세상에서 100%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뉴욕에 있을 때마다 미술 전람회, 오페라, 발레, 연극 등을 열심히 보러 다녔었다. 그것은 세상을 잠시나마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였다. 하지만 이 석 달 동안은 모든 사회활동을 멈추고 데이트도 하지 않고 심지어 주말에 누이들과 가족을 방문하는 일도 그만두었다. 전화까지도 차단해버렸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됐다. 뉴욕 한복판에서 자신을 고립시킨 것이다. 거리가 텅 비어있는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만 외출을 했다. 맨해튼에서는 가게들이 밤새도록 영업을 했다. 가게 주인 외에는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나는 전력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답을 구했다. 나는 40여 년의 삶을 대부분 불행하게 지냈다. 친구들은 말했다. 엄살 떨지 마, 레스터. 넌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 그런데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느낌이었다. 우리 가족은 화목했고 어머니는 보기 드물게 사랑이 깊은 분이셨다. 나는 좋은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센트럴파크 116번지, 그것도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었다. 친구도 많았다. 하지만 나의 인생은 불행하고 병투성이었다. 나는 건초열로 20년을 고생했고 15년은 위궤양으로, 6년은 위천공, 간 비대증, 신장 결석으로 고생했다. 1년에 2번씩은 황달에 걸렸고 편두통도 생겼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심장에도 문제가 생겼다. 게다가 공포증, 불안증, 울화가 평생을 따라다녔다. 심장병 발작 후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 꼭 계단을 오를 필요가 없다면 계단은 사용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경고받았다. 그것이 43살 때인 1952년이었다. 나는 필사적인 심정이었다. 죽음에 대한 이 공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느꼈던 어떤 두려움보다도 무서웠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결심하게 만들었다. 답을 얻든지 아니면 심장병이 날 죽이기 전에 스스로 지구를 떠나기로 말이다. 나에게 삶이란 무엇이고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해준 것은 바로
그 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결심이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인 채 며칠을 지낸 후 나는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빠져나갈 길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아파트에 홀로 앉아서 나는 그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문제를 가졌으니 답을 얻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자리에 앉아 말했다. 레스터, 넌 똑똑하다는 놈이야. 고등학교에서는 수석으로 졸업했지. 전국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시험을 통해서 3가지 장학금밖에 안 주는 루트거 대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았어. 대학도 수석 졸업했어. 하지만 그래봤자 뭘 하겠는가. 난 아둔하고 우둔하고도 어리석었다. 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얻는 법을 모르고 있었다. 행복해지는 법 말이다. 글쎄, 뭘 해야 하나? 과거의 모든 지식은 소용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다 버리고 백지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좋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나는 내가 맛보았던 자잘한 행복들을 되짚어 봤는데 그것은 언제나 여자와 관련되어 있었다. 아, 여자의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의 실체로구나. 그러다가 생각했다. 글쎄, 여기 있는 나는 여자의 사랑을 받았고 아직도 나를 원하는 사랑스러운 여자들이 있어. 하지만 여전히 불행하잖아. 나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행복은 사랑받는 게 아니군. 나는 그것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을 때, 그때 행복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론은 사랑할 수 있는 내 능력만큼이 나의 행복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힘을 쏟는 아주 치열한 과정에 돌입했다. 과거의 내 행동들을 돌이켜봤다. 나는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때도 사실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여자에게서 뭔가를 바랬기 때문에 잘 대해줬던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깨달았을 때마다 나는 이런 레스터, 이건 당장 고쳐 하고 자신을 야단치곤 했다. 앞으로는 여자에게서 뭔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고칠 점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 자신을 고쳐나갔다. 그 다음에 큰 깨달음은 지성의 정체에 대해서다. 나는 우리가 제각기 저도 모르는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단일의 전체적 지성을 감지했다. 그것은 우리 개개인이 그것을 차단하지 않고 있는 정도만큼 각자에게 열려 있었다. 나는 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 자신의 책임이란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은 늦든 빠르든 간에 물질적 차원에서 실현된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던 모든 일에 대한 나의 책임을 받아들였다. 그 책임을 찾다가 그 일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 되는 생각이 마음에 떠올라오면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던 지옥을 놓아보내어 없애고 있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서 바로잡고 사랑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랑하려고 애쓰고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잠재의식 속의 생각을 찾아내어 바로잡자 나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갈수록 더 행복해졌다.
내가 감지했다고 여겨지는 그 지성의 전체상은 흥미로웠다. 운전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범프카를 탄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는 놀이공원의 광경이 문득 떠올랐다. 그들은 모두 천정에 달린 전원 와이어로부터 범퍼카로 연결되는 전선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천정의 전원은 전체적 지성의 상징이고 범퍼카로 연결된 전선은 우주로부터 내려오는 에너지의 상징이다. 우리는 모두가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 서로 좌총우돌 부딪히고 있었다. 조화롭게 한 방향으로 함께 달리지 못하고 말이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지성을 기껏 이리저리 서로 부딪히는 데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삶과 지성에 대해 떠올렸던 첫 번째 통찰의 전모였다. 우리는 모두가 저 위에 있는 무한한 지성에 직통으로 닿은 연결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맹목적이고 그릇되게 서로를 대적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첫 2달 동안 나는 무엇이 행복이고 지성이고 사랑인가에 대한 답을 얻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답을 하나씩 얻어가는 동안 나는 점차 불행과 긴장의 짐을 벗어 내려놓고 있었다. 맨 첫 번째 통찰은 사랑에 관한 것으로 나의 행복은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깨달음이었다. 그것은 엄청난 통찰이었다. 그것이 나를 해방시켜주기 시작했다. 병에 걸려 있을 때는 한 조각의 자유도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진다. 나는 내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사슬의 한 고리를 붙잡았고 그 사슬 전체를 손에 넣기 전에는 그것을 놓아보내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 다음엔 내 생각들의 총합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내게 더 큰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과거에 굳어져서 지금은 모두 잠재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강박적인 행동들을 지워냄으로써 내 삶을 내 손으로 운전해 갈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진정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가 한계없는 무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한계는 과거에 학습하여 붙들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관념들일 뿐임을 말이다. 자신이 진정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제약들을 쉽게 떨쳐낼 수 있게 된다. 이 세 가지에 대해 작업해가는 동안 나는 갈수록 자유로워졌다. 가슴은 갈수록 가벼워졌다. 나는 더 행복하고 평화로워졌다. 마음은 더 고요해졌다. 그러자 호기심이 발동하여 나를 끝까지 데려갔다. 이것만으로도 이토록 좋으니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는지 밝혀봐야겠다. 끝까지 한번 가볼 테다. 나는 대부분 불행했던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이 멋진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것을 모두 갖고 싶었다. 나는 집요하게 그것을 파고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신기한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모든 곳에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무수한 행성들에 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다음엔 대륙을 가로질러 로스앤젤레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거기 거실에 사람이 3명이 있군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문득 내가 그를
겁에 질리게 만들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통화를 얼른 마무리해야 했다. 나는 신성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너무나 흐뭇한 느낌에 경의를 느꼈다. 나를 매혹한 것은 그런 능력 자체가 아니라 신성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자가 되어 지켜보는 것이었다. 내가 행위자라는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것은 집착할 일이 아니란 것을 알았다. 그런 것에 빠져들면 나아가기를 멈춰버리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 세상이 정신작용의 산물, 곧 꿈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니 꿈속에서 다시 그런 능력에 매혹되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내가 빠져나오려고 했던 그곳에 도로 갇히는 꼴이 되는 것이다. 나의 구도가 끝을 향해 다가가던 어느 날, 맙소사, 나는 그것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속의 꿈과도 같아서 하나의 일장춘몽이란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간밤의 꿈과 매한가지로 실제한 적이 없는 하나의 꿈이었다. 당신이 간밤에 꾼 꿈은 현실이었는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난 것이다. 우리의 이 현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물론 이 매일의 깨어있는 상태로부터 깨어날 때까지는 그것은 생생한 현실처럼 느껴진다. 내가 발견한 새로운 현실이란 나의 있음, 그것이었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의 전부였다. 나의 있음이 우주에 불변하는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사실에 나는 물론 펀치를 맞은 것처럼 혼수 상태가 되어 해롱해롱 얼떨떨해하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는 온 세상이 완벽해 보였다. 내 몸을 내려다보면서 나는 그 또한 완벽한 그것의 일부분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은 나의 모든 병증을 단숨에 치유시켰다. 영적으로 상승해가는 그 길에서 몇 번인가 몸에 엄청난 기운을 충전시켜주는 깨달음을 경험할 때는 빠른 걸음으로 수 킬로미터를 하염없이 걸어야만 하곤 했다. 그중 어떤 깨달음은 정말이지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이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여러 번이나 나는 그 새롭고 강렬한 에너지를 털어내기 위해 하염없이 걷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유야말로 나의 본성임을 새록새록 깨달았으며 나는 잠재의식의 장애물과 습관과 경향성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갔다. 갈수록 더욱더 자유로워졌고 마음의 제약이 충분히 지워진 이후로는 나의 참자아가 내 앞에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상태 속으로 절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나는 나의 진정한 나는 오직 있음, 오직 존재일 뿐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의 있음은 곧 정확히 우주의 있음임을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나는 이 우주 속의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었다. 그 안에 낱낱의 원자와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는 자신이 분리된 개인, 에고라는 느낌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즉, 나는 곧 이 우주의 있음임을 깨달았을 때, 나는 온 우주를 내 상상 속의 한 심상으로 하나의 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내가 하나의 몸이라고 상상, 아니, 꿈꿨다. 그리고 바로 지금도 나는 내가 이 몸이라는 꿈을 꾸고 있다. 사실은 있는 유일한 것은 있음 뿐이다.
그것이 만물의 배후에 있는 변함없는 실체이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것이다.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거의 바닥을 치고 있었다.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온갖 병에다 심장병까지, 그리고 깊은 우울증에다 깊은 불행감까지 겹쳐 있었다. 그로부터 석 달 후에 나는 그 반대쪽 극에 와 있었다. 너무나 행복해서 입이 귀에 걸려 있었고 미소를 떼놓을 수가 없었다. 실로 형용할 수 없는 가벼움과 황홀한 행복감을 느꼈다. 삶 자체의 모든 것이 나에게 활짝 열려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은 단순했다. 우리는 한계 없는 있음인데 스스로 그 위에다 제약적인 관념들을 들씌워 놓은 것이다. 그러고는 스스로 현실로 받아들인 그 제약 아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완벽하게 자유로운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느껴지므로, 하지만 그것은 한갓 정신적 관념의 산물일 뿐이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양극단이었다. 처음에 내 삶은 그저 극도의 우울증과 병에 찌든 삶이었다. 그러나 사건 이후의 삶은 형언할 수 없는 행복과 평온 그 자체였다. 삶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조화로워져서 매일같이 하루 종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뉴욕 시내를 운전해서 다녀도 신호등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었다. 주차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심지어는 길에까지 나와서 빈자리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어떤 때는 택시 기사들도 내가 주차할 곳을 찾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 차 대기를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고 나서도 그들은 자신이 왜 그랬는지 의아해했다. 더블 파킹을 하면서까지 말이다. 심지어는 경찰관도 자신의 자리에서 차를 빼서 나에게 공간을 내주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러고 나서는 자신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분이 좋았던 것이다. 나는 그것을 늘 감사히 여겼다. 아무튼 당시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내게서 나오는 진동은 그들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도와주려 나서곤 한 것이다. 가게에 가면 점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기꺼이 나를 도와줬다. 혹은 식당에서 내가 무엇을 주문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 웨이트리스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원한 것을 갖다 주곤 했다. 사실상 그저 둥둥 떠다니고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날 돌봐주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우주의 기운에 동조된 상태로 있으면 한 생각을 품을 때마다 우주의 낱낱의 원자들이 그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해 움직인다. 그리고 그것은 여지없는 사실이다. 우주와 조화되는 것은 너무나 환희롭고 유쾌한 상태이다. 단지 일이 술술 잘 풀려서만이 아니라 신께서 역사하고 있는 그 느낌 때문에 말이다. 그건 엄청나게 좋은 기분이어서 그게 얼마나 멋진지를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우주의 기운에 동조된 조화로운 느낌은 너무나 환희롭다. 모든 곳에서 신을 본다. 신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일어난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당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신의 역사는 실로 비할 데가 없는 궁극의 무엇이다. 우주와 동조되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극대화되어서 모든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고 삶은 그보다 더 환희로울 수가 없게 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내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내가 발견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그게 나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느낌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이 지식을 학교 다니는 아이들, 특히 1학년부터 알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롱아일랜드의 마을들은 모두가 연방주택 사업부의 대출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하기에 용이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동산 사업을 하면 이 계획이 발을 들여놓기에 좋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 나는 그 일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에 착수하고 나서 하루는 생각 중에 나에게는 자녀가 제도권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들과 그 자녀들 사이에 끼어들 권리가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들의 카르마에 끼어들어 회방을 놓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계획을 접어야만 했다. 카르마는 보상의 법칙이다. 우리가 세상에 주는 모든 것은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나는 아이들의 미래의 삶의 방식에 끼어들 권리가 없었다. 그들의 삶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원하는 이들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해주는 것만이 내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일을 할 것임을 알았다. 두 번째로 떠오른 것은 모든 것을 눈앞에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모든 것이 증명이 된다면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찾아온 이 새로운 알을 모두 검증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먼저 내가 원하는 자잘한 것들을 상상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매우 빨리 실현됐다. 내가 큰 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단지 내가 크게 생각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뭘까? 그러자 답이 들려왔다. 특수 제작된 캐딜락. 나는 특수 제작된 캐딜락을 운전하여 달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다. 그것은 내 것이었다. 그런 다음 나는 그 심상을 놓아 보내버렸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나 확연해졌기 때문이다. 2주일 후쯤 아는 사람이 하나 찾아와서 말했다. 레스터, 내가 방금 자네에게 주려고 끝내주게 멋진 캐딜락을 샀다네. 그러면서 그는 그 차의 모습을 묘사했다.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색깔이었고 모든 것이 마음속에 그렸던 그대로였다. 그가 말했다. 내 친구 하나가 특수 제작된 그 차를 샀다가 싫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단돈 4,000달러에 산 거라네. 나는 그저 그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나에겐 돈이 없었다. 아, 돈 걱정은 말게. 그가 말했다. 내가 낼 테니까. 내가 말했다. 내일까지 대답을 기다려주겠나? 그는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 이런 일에 하루나 대답을 고민을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가 말했다. 물론이지. 나는 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나의 고물차를 폐차시킨 참이었다. 뉴욕에서 그런 차는 흉물이었다. 하지만 캐딜락을 타고 거들럭거리는 것도 내 성미는 아니었다.
나는 사람들과 일체감을 느끼고 있었다. 캐딜락을 가진 사람은 드물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고 싶지는 않았다. 게다가 이런 생각도 들었다. 지금 해냈으니 언제든지 또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다음날 나는 그것을 사양했다. 그것은 친구에게는 아주 놀라운, 거의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내가 깨달은 다른 모든 법칙도 검증했다. 처음부터 나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세상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가 없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마치 활짝 펼쳐져 있는 책과도 같았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당신의 문제가 풀릴 것이라 말해주곤 했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었고 그 필요한 것을 한 문장의 말로 말해주곤 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겐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여서 거의 효과가 없었다. 어떤 때는 묻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답을 말해주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무엇을 물어볼 때 전혀 엉뚱해 보이는 대답을 해주기도 했다. 말로 표현된 질문보다는 그 사람이 속에서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답을 해준 것이다. 그러다가 이런 주제, 곧 형이상학 쪽을 공부하는 그룹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그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나는 이런 것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자 나는 그 무리 속으로 인도됐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모든 주요 철학 사상을 독파하고 그 용어들을 익혔다. 하지만 결국 최상의 언어는 가장 단순하고도 단도직입적인 말, 곧 일상적인 영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뉴욕의 스타인웨이 홀에 자주 가서 다양한 철학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온 사람들을 만나서 자잘한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그저 몇 명뿐이었고 그게 다였다. 나는 대중적인 스승이 아니었다. 가족은 나의 변화에 대해 당혹스러워했다. 동생 도리스가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려고 전화를 했다. 그녀가 묻기도 전에 나는 그래 도리스 저녁 먹으러 갈게. 15분 안으로 가지.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 나서야 도리스가 아직 그것을 내게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동생의 집에 가면 외부인 넷은 레스터, 처남은 기술자니까 라디오 좀 고쳐줘요 하고 물건 수리를 부탁하곤 했다. 나는 그것을 살펴보고는 말했다. 넷, 이건 그저 진공관이 느슨해져서 그래. 그러면서 진공관을 소켓에 잘 고정시키면 금방 소리가 나곤 했다. 이런 식으로 67번을 고쳐주자 넷이 마침내 따져 물었다. 이봐요, 레스터, 이건 좀 이상해요? 라디오나 축음기가 탈이 날 때마다 그건 매번 진공관이 느슨해졌기 때문이고 처남이 만지기만 하면 소리가 나다니. 대체 어째서 그런 거죠? 내가 대꾸했다. 그냥 진공관이 느슨해진 거지 뭐. 설명을 해봤자 그가 믿지 않으리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일상적인 일 외에는 받아들일 줄을 몰랐다. 나는 그저 완벽한 상태의 라디오를 바라본 것일 뿐. 그가 이해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괜히 진공관을 만지작거린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후 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음을, 심지어는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음을 입증해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다.
내 생각은 무일푼으로 맨해튼에서 빌딩을 몇 개나 사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당시에 내가 가진 게 그것뿐이었으니까. 무일푼. 나는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맨해튼 전체를 사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생각을 실현에 착수했다. 내가 사들인 첫 번째 건물은 서로 붙어 있는 두 채의 10세대 공동주택이었다. 나는 그 건물을 너무나 싼 가격에 계약해서 그것을 평가한 은행은 구입가보다 $1,000나 많은 액수를 융자해 줬다. 그래서 나는 이제 두 채의 건물에다가 덤으로 $1,000를 갖게 됐다. 그 다음에 나는 $500를 계약금으로 걸고 이스트사이드 79번가에 나란히 지어진 18채의 단독주택을 계약했다. 그리고 3주 후에 나는 그것을 $20,000의 이익을 남기고 팔았다. 그 후로 2년 만에 나는 20 내지 40가구가 사는 아파트를 23채를 소유했다. 그것은 모두가 현찰 없이 1차 혹은 2차 융자와 정 필요할 때는 나의 변호사에게 사채를 얻어서 매입한 것이다. 건물로부터 나오는 수입은 모든 대출에 대한 상환액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도 남았다. 나의 재산은 멋지게 쌓여갔다. 내가 한 모든 거래는 각 당사자들에게 모두 이루어야만 했다. 그것이 나의 성공의 비결이었다. 나는 은행에 가서 처분할 부동산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나는 은행이 현금화하기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낡은 아파트는 매각하기가 어려우므로 그들은 그것을 시가의 반값에 내놓곤 한다. 나는 그것을 보지도 않고 즉시 매입해서 시가의 4분의 3 값에 얼른 팔았다. 일은 아주 순조롭게 잘 굴러갔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명상으로 보냈다. 일이 그만큼 있기나 하면 하루에 최대 4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말이다. 하루는 깊은 명상에 들어있던 중에 문득 이런 말이 들려왔다.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셔츠 하나만 걸치고 걸어나가라. 들고 나갈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걸어나가라. 나는 그 즉시 일어서서 문으로 걸어갔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잠깐만 레스터. 이 건물들 때문에 1, 2차로 융자받은 것과 사채가 있잖아. 우선 이 사람들부터 돌봐야지. 그 생각은 착오였다. 나는 그마저 신께 내맡겨야만 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보살핌을 받았을 텐데 말이다. 아무튼 그 내면의 지시를 들은 후에 나는 부동산을 모두 헐값에 처분해버렸다.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건물 5채를 제외한 모든 건물을 처분한 것이다. 그 5채는 몇 달 후에 시의 재개발 사업으로 보상받으면 이익이 되리라는 말을 듣고 산 것이었다. 나는 그 건물들의 관리를 중개인에게 맡겨놓고 크라이슬러 새 차를 사서 몰고 서부를 향했다. 나는 어디든 멀찍이 외떨어진 장소를 원했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애리조나주 세도나의 도로 끝에서 약 20만 평의 이 부지를 발견했다. 이곳은 모든 곳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어서 숨어 지내기에는 아주 그만이었다. 나는 계약금도 없으면서 중개인에게 그것을 사겠다고 했다. 한 이틀 후에 우편으로 그것을 묶어놓을 수표가 왔다. 수표가 올 줄은 몰랐다. 그건 뉴욕에 있는 부동산에서 생긴 소액의 수표였다. 나는 그것으로 1차분 할부금을 지불했다. 얼마 후에 시에서 남아있던 5채의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그 돈으로 땅값을 완불하고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1958년에 뉴욕을 떠난 이래로 나는 줄곧 오로지 놓아보내기와 신께 맡기기로 보살핌을 받아왔다.
셔츠 한 장만 걸친 채로 뉴욕의 아파트를 걸어 나오라는 그 지시를 들었을 때 내가 얻은 것이 또 한 가지 있다. 쌓아놓는 것은 곧 불신을 뜻한다는 깨달은 말이다. 늘 보살핌을 받고 있다면 아무것도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 새와 짐승들이 쌓아놓을 필요가 있던가? 신께서 새와 짐승들을 보살펴 준다면 나도 당연히 보살펴 주실 것이다. 보살핌 받을 것임을 온전히 확신한다면 앞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안전망은 의지로서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날로부터 모든 것은 내가 필요한 대로 왔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사랑은 사랑 속에서 꽃핀다. 1958년 애리조나의 세도나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저 몸을 이곳에 부려놓고 거의 2년 동안 황홀경 속에 머물러 있었다. 이 기간에 나는 혼자였지만 가끔 밖으로 나가라는 재촉을 내면으로부터 받았다. 나는 작은 그룹의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러 뉴욕에 갔다. 거기서 했던 이야기가 받아 적어져서 궁극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나왔다. 그로부터 다른 그룹들도 저절로 생겨났다. 나는 그들에게 몇 차례 강연을 해주고 떠났다가 6개월쯤 후에 다시 찾아가곤 했다. 그러면 전에 왔던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모였고 나는 그들과 몇 차례씩 시간을 가지곤 했다. 중간에 시간을 둔 것은 그들이 내가 한 이야기를 소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1년 전부터 이것도 그만두었다. 나는 정말이지 자신을 스승으로 여긴 적도 없고 새로운 운동을 창시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사람들이 나를 끌어당겼고 나는 그들이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주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1964년에 이 강연들을 녹음했다. 그 녹음 테이프로부터 이제 레스터와의 담화 시리즈가 책으로 나왔다. 세상으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달리 보였다. 처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반론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반론이 제기된다. 처음에는 어떤 반론도 없었다. 이제 나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에 반론을 제기하면 그것을 나 자신이 그들에게 참견한 결과로 본다. 나는 남의 일에 참견할 권리가 없다. 이제 나는 내가 할 말을 글로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읽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좋은 일이고 나도 그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좋다. 그러니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나를 통해 나온 데이터를 얼마든지 써도 좋다. 그것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 말하자면 95%의 사람들은 단지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 그들은 궁극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멋지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지점에 이르면 그들은 성장을 멈춘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삶이 아주 편안해지면 그들은 거기에 안주한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거기에 계속 행복하게 머물러 있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길의 끝까지 가기 전에는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니 그들은 거기서 막혀 있는 것이다.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로스앤젤러스의 한 그룹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들은 사업이 잘 나가고 있었고
커플들은 사이가 아주 좋았다. 삶이 잔치가 됐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끔찍한 지경에 처해 있다. 사업은 이전처럼 잘 굴러가지 않아서 골치가 아프고 그들은 시르에 빠져서 정말 불행하게 살고 있다. 삶은 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간다.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은 자유로부터 구속을 향해 가고 있다. 세상이 곧 구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침내는 모든 사람이 성공을 거둔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내몰려가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실 가능한 한 가장 높은 경지의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다. 세상은 그것을 행복이라 부른다. 하지만 행복은 거기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늦든 빠르든 간에 언젠가는 그것을 배워 깨닫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간다. 이제 나의 모든 가르침은 책으로 나왔고 풍요의 코스라는 수업에서 가르쳐진다.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인용하자면 1000명 중 1명이 나를 찾고 나를 찾는 1000명 중 1명이 나를 발견한다. 우리는 진실에 대해 너무나 무지한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너무나 눈이 어두워서 물질을 통해 영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다. 우리는 물질적 이상을 실현하려고 한다. 더 많은 자동차, 더 많은 기계,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돈. 오늘날은 돈이 곧 신이다. 이 나라는 그 무엇보다도 달러를 숭배한다. 숭배한다는 것은 거기에 삶을 바친다는 뜻이다. 사업가들이 돈에 몸을 바치지 않는 것 같은가? 그들은 돈을 먹고 돈을 숨쉬고 돈과 잠자리를 함께한다. 그들은 정말 헌신적이다. 돈에게 말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들은 불행하다. 그들에게 차분함이나 평화 같은 것은 없다. 처음 애리조나주에 와서 2해 동안 나는 그저 홀로 앉아 있었다. 나는 높고 아름다운 경지 속으로 물러나 있었다. 당신의 경험에서 그와 비슷한 유일한 것은 꿈이 없는 깊고 깊은 잠일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느낌이 좋아서 깨고 나서도 기억에 남는다. 나는 그 상태에 있었지만 깨어서 있었다. 그것은 깨어있는 상태 그 자체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의식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일은 무엇이든지 의식하게 된다. 그것은 정말 세상으로부터 멀찍이 물러난 은둔 생활이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거치고 있는 이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만은 늘 품고 있었다. 2년 후에 작은 그룹들, 특히 로스앤젤러스와 뉴욕에 있는 그룹에게 다시 강연을 했다. 1962년에는 피닉스에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더 잦아지게 되었다. 나는 1965년에서 70년까지 꽤 많은 활동을 했다. 대부분의 시간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나는 한 비범한 과학자를 만났다. 그의 아이디어는 원자의 에너지를 꺼내어 쓸 수 있게 만들므로써 전 세계의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를 위해 30만 달러의 프로젝트 자금을 모았다. 우리는 열 전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은보다도 더 열 전도율이 좋은 알루미늄 금속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 이것은 원자 속의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높은 전도성을 지닌 금속을 만들어낼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동안 나는 사람들 가르치는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나의 목적은 세상으로 더 나오는 것이었다. 나에게 세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곧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곳인 듯 행동하는 것이었다. 지고한 삶의 방식을 깨닫고 나면 그 반대의 삶을 택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